예, 예, 반갑습니다. 저 국민대학교의 홍성걸입니다. 오늘 날씨도 갑자기 추워졌는데 아침에 이렇게 일찍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능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미 안보연구회라고 하는 미국 장성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서울 워싱턴을 오가면서 이제 매년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건데 과거에 한 10여 년 이상을 거기 쫓아다니고 있었어요.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면서 그래서 안보 쪽을 좀 공부를 했는데 그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한미 관계가 아무 문제가 없으면 한미 관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서울 워싱턴에서 한미 관계가 전혀 이상이 없다. 이보다 좋을 때는 없었다. 라고 얘기할 때 한미 관계가 삐걱거리는 거다. 문제가 많다. 라고 하는 것을 한국과 미국의 예비역 양쪽의 장성들이 모두 다 인정을 하는 거였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가 문제가 없으면 뭐하러 개혁을 얘기하지? 뭐하러 변혁을 얘기하지? 그런데 오늘 저한테 주어진 제목이 제가 정한 제목은 아니고요. 우리 자유진영 중에서 정해주신 제목을 그대로 제가 적었습니다만 개혁과 혁신도 모자라서 개혁까지 이게 붙여놓으셨어요. 얼마나 지금 이게 대한민국 정치에 문제가 많으면 혁신과 개혁을 둘을 붙여놓으시죠.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박관영 의장님께서 촛불 시위 문제를 잠깐 말씀을 하셔서 생각이 나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제가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돼서 청와대를 떠날 때 KBS에서 생방송으로 제가 단독 방송을 떠나고 나서 그날 그러니까 그 탄핵 결정이 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떠났는데 그때 새벽에 그 탄핵 결정이 나고 나서 문재인 당시에 의원이 새벽에 세월호 참사가 났던 그 어디죠? 무슨 항이죠? 팽목항 가서 새벽에 5시에 거기에 가가지고 거기다가 방명록에 서명을 했습니다. 참으로 고맙다. 기억하시죠? 네. 제가 그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방송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다. 옳든 그러든 간에 대통령이 당하겠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내려가서 고맙다니요. 이게 옳은 일이냐라고 하는 것을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KBS 노조가 들고 일어났어요. 홍성근이 누가 불렀냐? 다시는 출연시키지 마라. 이게 대한민국 언론의 편주소였습니다. 잠깐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고요. 본격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개혁이라는 걸 두 개를 붙여놨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지금 정치개혁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언론이나 혹은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있는 정치개혁은 크게 이런 정도만 얘기하고 있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제도 개편한다는 얘기죠. 선거구제를 중대 선거구제를 할 거냐, 소선거구제 할 거냐, 비례대표 늘릴 거냐, 혹은 번역별 비례대표제 할 거냐, 기타 등등 이러한 이 선거구제 개편제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지역구도 타파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파벌주의 형파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 가지고 정치개혁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매우 좁은 의미의 정치개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개혁은 이러한 국회 중심의 혹은 정치권 중심의 작은 개혁이 아니라 거시적이고 총체적인 국가 개혁을 의미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 내부의 개혁, 정치권 내부의 개혁뿐만이 아니라 경제, 사회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고 혁신이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 개개, 유권자 개개인의 개인적 차원의 의식개혁이 전제되어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총체적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본다면 기능별 혹은 분야별 개혁을 동시에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살 길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치적 의미에서 보면 기능별 개혁은 예를 들어서 이건 정말 예시입니다. 이것이 그 망라적인 리스트는 아니고요.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정치, 저는 선거제도 개혁, 지금 논의하는 여러 가지 연동의 비례대 구조 같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법치제도, 법치주의를 확립합니다. 대통령 한마디에 비정규직이 몽탕 다 정규직화되는 나라. 대통령 한마디에 60년, 70년 갖고 온 원전 산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나라. 이런 나라가 이거는 법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인치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10번째 안에 뭐 잘 사는 나라 되면 뭐 합니까? 인치가 계속되는 한 대통령 바꾸면 몽탕 다 바뀝니다. 상권 분립이 확립되어 있지 못합니다. 여기 국회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의원들을 장관으로 불러다 쓰고 국무위원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권력 분립형을 제도를 의미합니다.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라는 거죠.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언제 대통령 밑에 가서 장관할지를 모르는 판에 견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권력기관의 독립적 지위 보장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권력기관이라는 건 뭐 검찰청, 뭐 경찰, 국세청 뭐 다 이런 것들 다 말씀드립니다. 분야별 개혁은 정치권이 아니라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언론, 노동, 재벌, 시민사회, 지방정치까지도 모두 다 총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그런데 기본은 뭐냐? 모든 개혁의 기본은요. 개인의 의식과 행태를 혁신을 해야 되는데 먼저 이게 그 시작은 메타시오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데 항상 정치개혁 논의하면 메타시오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개혁이 지금까지 안 된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메타시오 하면서 개혁을 하다 보니 다른 사람만 전부 다 고치라 그러고 저는 멀쩡하게 가만히 있다는 얘기예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적폐청산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은 적폐청산이 아니에요. 대상이 아니에요. 먼저 스스로 고치고 나서 당신도 고치시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걸 넘기는 걸 안 했네요. 이 국내외 정치개혁의 예시를 그냥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 개혁이 없이는 국가의 발전이나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그냥 분야만 그냥 예시적으로 드러났는데요. 경제 같은 경우에요. 항상 개혁을 얘기하면 어느 쪽에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친재벌이었느냐 아니면 친노동이었느냐 둘 중에 하나로 한 길을 갑니다. 이래가지고서는 개혁이 못 되죠. 우리는 반드시 성장과 분배가 조화되는 사회로 가야 됩니다. 또 북한은 또 어떻습니까?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이 종북이냐 우리 민족끼리냐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방향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 저는 이 분야에서도 비핵화 없는 남북관계는 아무리 좋아져도 아무 이건 공허한 것인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하다 보면 한쪽은 선별적 복지, 한쪽은 보편적 복지 얘기하는데 사실은 부담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는 복지라는 무의미하죠. 오늘 여기 와 계신 분들의 평균 연령을 어림잡아 봐도 거의 50대 후반에서 최소한 60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왜? 복지를 많이 해준다니까. 근데 젊은 사람들이 무슨 수로 부담합니까? 작년에 학교 출산율이 0.97이었다네요. 부부가 결혼해서 한 명도 안 낳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담 능력 가만히 앉아 있어도 10원 한 장 안 늘려도
10년 후면 아마 OECD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은 복지 지출을 해야 될 겁니다. 10년 후가 안 보이십니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안 보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뭐 시간이 20분밖에 없어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정치 개혁을 한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그냥 제가 개인적인 판단에서 예시적으로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갈등이 아닌 통합을 향한 정치 개혁이 돼야 됩니다. 또 부분이 아닌 총체적인 정치 개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탓이 아닌 내 탓에서부터 출발하는 내 탓이 중심이 되는 정치 개혁입니다. 인치가 아닌 법치주의 기반의 개혁이 돼야 됩니다. 또 정치인의 윤리와 도덕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치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자율과 책임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는 정치 개혁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삼권 분립과 견제와 균형이 강화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의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그냥 주요 정치 개혁의 의제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설명을 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의회나 선거 개혁 중요한데요. 저는 제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의원 윤리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전직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합니다. 지금도 국회의원이나 뭐 손혜원 의원이 지금 뭐 각종 발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목포에 그렇게 하고 거기다가 땅 사고 집 사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또 그것을 가지고 이게 서로 상호 이해 충돌이 되고 하는 것인데도 뭐 그건 개인적인 행태를 개인적으로 윤리의식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만약에 의원 윤리에 관한 여러 가지 규칙이나 원칙이 제정돼 있었다면 그런 것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다 처벌 가능합니다. 미국의 상하 야원에 윤리 코드가 있어요. 500페이지가 넘고 400페이지가 훨씬 넘습니다. 세세하게 규정이 돼 있어서 미리 그런 건 아예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요 국회의원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짓을 해도 의원 20명 이상이 윤리특별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으면 아예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윤리심사 자문위원 제가 3기, 4기 2번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열심히 논의해가지고 징계하라 그래도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동료 의원들 징계 안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요. 의원 윤리부터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의원 윤리를 의원들의 손에 맡겨서는 절대 윤리 도덕이 강화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윤리특별위원회 지금은 이미 비상설이 됐습니다만 이건 종이 호랑이가 아니라 종이 고양이 말도 못한 존재입니다. 아이고 말씀드리려면 한이 없습니다. 의회 정책 역량 강화 뭐 의원들 정책 뛰어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김종석 의원님도 그렇고 김영우 의원님도 그렇고 다른 의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의원들의 정책 역량 강화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개인 비서실을 강화한다는 것이 아니라 입법조사처나 예산정책처나 이와 같이 국회가 가지고 있는 정책 능력을 크게 강화시켜야 된다. 국회가 쓰고 있는 예산 전체가 1조가 안 되죠. 대한민국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470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가지고 1조가 아니라 2조인가요? 제가 지금 좀 정확하게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래가지고 무슨 수로 행정부를 그 막강한 대통령을 견제하겠습니다. 양원제 도입 저는 비례대표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민의 대표성을 더 높이는 건 맞긴 맞는데 그거보다 더 심한 것이 지금 3대1로 되어 있는 그 지역구의 국민들의 표의 등가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지역대표도 문제가 있죠. 강원도 같은 경우에 5개 군의 국회의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죠. 그럼 강원도의 전체 국회의원이 9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땅 면적이 얼마입니까? 굉장히 크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이제는 통일도 대비해서 상하 양원제를 생각할 필요가 됐다. 각 도별로 상원 2명씩 하고 세종시 1명 이렇게 하면 32명 됩니다.
당원제 하고요. 그리고 인구 비율을 훨씬 더 줄이는 한 2대1 정도의 지역구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2대1이나 1.5대1 인구 비율. 뭐 이런 생각을 했고요. 감사원 예산기능 확보는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기대로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의원의 국무위원 정치poli가 말씀드렸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아까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선거구 획정을 의원들의 손으로부터 가져와야 됩니다. 선거구 획정은 자기 선거구를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그 선거에 쓰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의원들은 선거구 획정에 전혀 관여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지방의회 개혁, 요즘에 지방의회가 예천군 의회가 하도 일을 잘해서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결론은 국민의 대표로서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이 가능하도록 의회와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상권 분립의 한 축으로서 정부 여당을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 다음 언론 개혁 분야입니다. 언론의 공립성과 중립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됩니다. 자신들이 야당이었을 때는 KBS 이사를 동수로 추천하자고 주장하다가 여당 되니까 어떤 일을 하자 이런 주장하자고 뭉개는 이런 나라에서 언론의 독립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KBS, MBC 사장 바꾸느라고 그 난리를 치는 정권 끝나고서 그 난리를 치는 그건 여야가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나라가 이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정권만 교체되면. 그래서 이 언론사 사장 임기사들은 정권 교체 시기간 무조건 임기 보장되도록 임기를 가버리든지. 그걸 아예 그냥 지금 못하면 헌법에 명문화 시켰거든요. 법률도 마음대로 바꿀 테니. 정치권과 무관하게 독립적인 이사 추천 제도를 도입을 시켜야 되고요. 언론사 노조와 정치권, 언론 사주의 언론 방송 편성권, 보도권 침해 불가 원칙을 확립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방송에서 KBS에서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드는 얘기 한마디 했다고 출연시키지 말라고 아우성 치는 노조도 이게 편성권 침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기 기자분들도 많은데 저녁 기자님 모셨네. 예? 편성권 침해 아닙니까 노조가? 제가 그 2번 당했습니다. 과거에 YTN에서 한 번 당했습니다. YTN 노조도 들고 일어나서 제가 한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방송 출연 시키지 말라고 아우성 쳤고요. 방송 출연하도록 예정된 것이 전부 다 취소가 됐습니다. 제가 화가 나서 2년간 YTN 안 나갔어요. 나중에 YTN에서 하도 나와달라고 그러길래 가서 그럼 내가 한마디 하도록 하자. 그러면 내가 나가마. 그래서 내가 제가 마음대로 한마디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YTN 부끄러운 줄 알으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생방송에서. 이건 시간이 많이 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독립성, 중립성 강화해야 되고요. 인터넷 1인 미디어의 자유와 책임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표현의 자유도 범위와 한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가 아닙니다. 광화문 대거리에서 나는 김정은이 좋아요라고 외쳐도 되는 게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그걸 표현의 자유로 옹호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 자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상대적인 자유. 그래서 이 표현의 자유의 한계와 책임이 있습니다. 권력기관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났죠. 간단하게 했겠습니다. 대통령 권력과 독립적인 권력기관의 장이 선임되어야 됩니다. 제가 과거에 과테말라에 지식공유 사업 때문에 출장을 갔더니 과테말라는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현직에 있을 때 전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검찰총장이 독립적입니다. 과테말라는요, 부패지수가 저 밑에 떨어지는 아주 우리보다 훨씬 밑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도 현직 대통령을 잘못이 있으면 감옥이 봅니다.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나라에서 검찰권의 독립은 불가능합니다. 공수처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고위공무원 비리 수사처 있으면 뭐합니까? 그거 만들면 검찰권 독립이 됩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처장 마음대로 갈아치울 텐데 권력기관이 대통령의 실이 안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의 손에서 떠나야 됩니다.
검찰개혁 그렇고요.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력 제한해야 되고 공공기관장 이사감사 선임제도 개혁해야 됩니다. 무늬만 공모제도 하죠. 선거운동하는 사람 갖다 앉히는 데 아닙니까? 동네 약국자 거는 사람 식약처장 시키고 동네 의원장 하던 사람 국립의료원장 시키고 이게 나랍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촛불 든 거 아니었습니까? 내부 고발자 보호 확대를 해야 됩니다. 공신고의 범위 대상 방법 전부 다 확대하고 좀 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여당일 때는 확대하자 그러고 자기들이 야당일 때는 확대하자 그러고 여당 되니까 공신고 아니라고 난리치는 이런 양식과 행태를 가진 나라에서 무슨 공익보호가 되겠습니까? 사법개혁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 권력에 따른 사법부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거 대단히 위험합니다. 원래 대통령이 되면 사법이나 혹은 정치권을 떠나서 국가 전체의 미래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추천권이 있으면 내가 보수라고 해서 보수적 판사만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내가 진보라고 해서 진보적 성향의 판사만 추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 어떻습니까? 부끄러운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법원 구성할 때마다 판결이 달라집니다. 사법부의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거죠. 국민이 믿겠습니까? 이념적 평행성에 따른 사법 신뢰의 위기가 눈에 보이듯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노동개혁, 재벌개혁 말씀드립니다. 국제 기준에 의한 노동 원칙과 제도 적용해야 됩니다. 노동에 한 번 간 권리는 그냥 그대로 권력이 돼서 그냥 남아 있습니다. 이건 많습니다만 우리가 휴일 근무, 시간의 근무 수당 1.5배 받잖아요. 국제 기준은 ILO 기준은 1.25배입니다. 그런데 우리 1.5배 해놓고 아직까지 계속 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는 엄청나게 올려놓고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최저임금이 지역이나 분야에 따라 다르지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전국이 똑같은 최저임금 하는 나라 없습니다. 말이 됩니까? 다른 거 말씀드리고 싶은데 생산성에 비례한 임금 수준 결정의 원칙을 준수해야 됩니다. 동일형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이 준수돼야 됩니다. 노동이든 자본이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법치주의가 적용이 돼야 됩니다. 시장 중심의 재벌과 중소 중견기업의 상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명령에 의한, 대통령에 의한 상생이 아니돼요. 노비의 합법화와 적절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여기서 중지하고요.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의 정치개혁을 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4.19나 6.29 선언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계획이 의해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모두 외부 환경 요인의 압박에 의해서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16대 국회 말에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소위 오세훈 선거법이라는 게 있었죠. 이거 통한 정치개혁이 그래서 한번 이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차떼기 정당이라는 그 당시 한나라당이 오명석이 17대 총선을 치러야 되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나라당이 오히려 개혁적으로 나와서 주도한 겁니다. 그래놓니 그때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또 새천년민주당으로 분리돼가지고 굉장히 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개혁이 한번 이루어집니다. 결국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유권자의 압력이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을 때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유권자들이 우리가 남이가 그래서 투표하고 지역에 따라 투표하고 이래가지고서는 정치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대로 못한 정치인들, 정당을 확실하게 벌주지 않으면 정치개혁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정치개혁의 책임의 절반은 국민 유권자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